김민자 할머니는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 조용히 창가에 앉아 아스라이 번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어요. 강남의 호화 아파트는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최고급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할머니 마음 한구석은 빈 공터처럼 허전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부동산 투자로 거대한 부를 쌓아 올렸다는 사실은 사실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부터 재개발 지역을 눈여겨보고 하나둘씩 땅을 매입했어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오로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죠. 언젠가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고 그 사이 할머니는 모든 걸 손에 넣은 듯 보이면서도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은 채 혼자 버텨야만 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식탁에 앉아 텅 빈 그릇들을 마주할 때면 아들 얼굴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저 10살 남짓이던 아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어느새 가슴속이 시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민자 할머니가 유일하게 간직한 아들과의 추억은 오래전 가족 사진과 어린 시절 아들의 낡은 운동화 한 켤레뿐이었어요. 아들이 떠난 뒤로도 할머니는 그 운동화를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하며 매일 닦아두었습니다. 아이가 뛸 때마다 낳은 작은 흠집과 때가 할머니에겐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한숨 어린 눈빛으로 운동화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집안은 늘 적막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할머니는 늘 고독에 익숙해진 듯 보였어요. 이웃 사람들은 참 돈 많은 할머니라는 시선으로만 그녀를 보았죠.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무관심했습니다. 저 돈 많으신 어르신은 무슨 고민이 있겠어?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 넓은 아파트 안에서 혼자 TV를 켜놓고 끊임없이 채널을 돌리다 결국 전원을 끄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할머니의 텅 빈 가슴을 말이에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혼자 식사를 하던 민자 할머니는 문득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며 속이 울렁거렸죠. 고개를 숙이고 심호흡을 반복했으나 호전되질 않았어요. 할머니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잠깐 누우면 나아지겠지?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간신히 거실까지 걸어가려고 했으나 땅이 흔들리는 듯한 착각과 함께 눈앞이 흑막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쓰러질 듯한 순간 그녀는 수십 년 전 아들이 막 달았던 첫 초등학교 가방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잡아 끌듯 아들의 손을 이끌고 문 밖을 나설 때 아들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던 모습, 엄마하고 불렀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무력감이 할머니의 가슴속을 칼끝처럼 파고들었죠. 민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병원을 가야 해. 하지만 이미 시야는 흐릿해졌고 그대로 몸이 푹 쓰러졌습니다. 그 뒤로 의식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어요. 흰 조명이 눈을 찌르듯 쏟아지는 응급실 안은 늘 분주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간호사들의 다급한 호출, 의료기기에서 울리는 기계음이 뒤섞이며 혼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자 할머니가 실려왔을 때 응급실의 의료진은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여러 검사를 진행했어요. 누군가는 혈압을 재고 누군가는 맥박을 확인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심전도를 살폈습니다. 너저분하게 느껴지는 혼잡 속에서도 간호사들은 능숙하게 할머니의 상태를 파악해 나갔죠. 그때 젊은 의사 정현우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응급실에서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열정적인 의사였어요. 환자를 대할 때마다 부모님을 대하듯 정성을 다하며 주변 의료진에게도 늘 밝은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는 늘 유쾌해 보였지만 사실 마음속 깊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만 겉으로만 보면 아무도 알기 어려웠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고 이 검사를 받아주세요. 현우는 조심스레 할머니의 손목에 링거 바늘을 꽂기 위해 위치를 잡았습니다. 손등의 얇은 혈관이 눈에 띄었고 꽂을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집중했죠. 그러다 할머니의 손목에 걸린 옥팔찌를 보게 됐어요. 초록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그 옥팔찌는 흔히 살 수 있는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흔적이 있지만 정교한 문양이 어딘가 특별해 보였죠. 현우는 바늘을 꽂으려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는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전광처럼 스쳐갔어요. 어린 내 손을 꼭 잡고 울먹이던 엄마가 저 옥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현우는 입술을 꾹 다물고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환자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미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현우를 살폈지만 그는 애써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참이라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잠깐만 누르시고요. 현우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할머니의 팔을 고정해 바늘이 잘 들어가게 도왔어요. 그런 뒤 링거줄을 연결하며 다시 한번 옥팔찌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끊임없이 그를 흔들었고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진정시키기가 힘들었죠. 뭔가 알고 싶지만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기억하는 그 물건일 리가 있을까? 할머니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젊은 의사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어요. 자신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애틋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로 처음 느끼는 따뜻한 시선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많이 어지러우셨죠? 혹시 평소에 어지럼증 자주 느끼셨어요? 현우의 질문에 할머니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부터 가끔 빈혈이 좀 있어서. 간호사가 추가 검사를 위해 다른 방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현우는 할머니의 혈압이랑 혈당 수치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 옥팔찌 오래 드신 것 같은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할까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사실 이 옥팔찌는 오랜 가게 전통처럼 친정 어머니가 결혼 당시 직접 건네준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할머니 손목에 있었으며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떠난 후에도 손에서 놓지 않았죠. 글쎄 그냥 나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라. 할머니는 그 이상의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잠재워왔던 아픔을 이렇게 쉽게 꺼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슬픔과 그리움은 그녀를 다친 껍질 속에 머물게 했습니다. 현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이 상황이 환자를 돌봐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팔 위에 조심스럽게 얇은 담요를 덮어주고 나서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안정을 취하세요. 곧 담당 전문의와 상의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현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라 부르고 싶은 충동이 튀어나올 듯 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자꾸만 스스로를 타이르고 있었어요. 현우가 어렸을 때 그는 어머니가 차고 다니던 옥팔찌를 늘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새벽녘이나 저녁 때 광택에 비치면 마치 나무 그늘 아래 있는 한 줄기 푸른 이슬 같았죠. 이건 우리 집안의 보물이란다.
언젠간 너가 가지게 될 거야. 어린 현우는 그 말을 듣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끔 말없이 옥팔찌를 쓰다듬곤 했어요. 그때 어머니의 표정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어른거렸는데 아이였던 현우에게 그건 그저 엄마가 뭔가 깊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였죠.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꾸 어머니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항상 돈이었어요.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작은 중개업을 했고 나름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돈을 벌어오는 걸 자존심 상해했죠.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 벌면 남자 체면이 뭐가 돼?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이혼을 논의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린 현우는 그런 집안 분위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문득문득 들리는 어른들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가 공포스러웠죠. 어느 날은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갈 거야. 너같이 바쁘기만 하고 돈 밝히는 여자한테 맡길 수 없어. 그 소리는 어린 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이러지 말아요. 현우는 내가 키울 거예요. 제발. 그런 밤들을 반복하던 어느 날, 현우는 잠에서 깬 채 눈을 감고 있는 척하며 부모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현우는 꼭 내가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 어두운 복도에 서서 그 말을 들은 현우는 혼자서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분명 옥팔찌를 쥔 채 기도하듯 중얼거렸죠. 어린 마음에도 그 장면은 강렬하게 각인되어 현우의 삶에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미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정에서는 아버지 쪽이 경제력이 더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인정받았고 어머니는 현우를 데려올 방법이 전혀 없었죠. 현우가 엄마를 부르며 매달릴 때도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아이를 다시 안아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현우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떠났고 이후 어머니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어요. 다만 현우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가 차고 있던 옥팔찌와 마지막으로 얼핏 본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현우는 여느 아이처럼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매 순간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도 복잡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전공의 과정을 밟을 때도 혹시 길거리에서라도 어머니를 마주치지 않을까 하고 쓸데없는 기대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속에서 30년 전 모습 그대로의 어머니를 찾는 건 기약 없는 기다림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현우는 한 가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면 혹시 내가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였지만 그 마음으로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면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를 잊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수없이 불안한 생각에 시달리다 결국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늘 기억해온 그 옥팔찌와 너무나도 흡사한 물건이 환자인 할머니 손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고 수없이 되뇌었어요. 하지만 혹시 엄마가 지금껏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불현듯 현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감정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며 그를 집어삼키려 했죠. 마스크 너머로 무언가 울컥 치솟아 목이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아니, 그냥 내다 보고 싶은 걸 보는 환상이겠지.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시에 할머니가 혹시 진짜 친어머니라면 왜 이렇게 많이 늙어버린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죄책감도 몰려왔어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신이 곁에 없었던 탓에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상상하면 가슴이 미어졌죠. 그러나 아직은 어떤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옥팔찌 하나로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마음 깊숙이 묘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사이 환자는 안정을 찾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옅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할머니 혈압 좀 더 모니터링하고 혈액 검사랑 뇌 영상 검사도 같이 해주세요. 빈혈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현우는 다시금 할머니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환자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게 우선이었죠. 그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꼭 확인해 봐야겠어. 이분이 정말 내 어머니일 수도 있으니까 DNA 검사든 뭐든 해볼 거야. 그때 할머니가 간신히 움직이며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현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고 슬퍼 보였는지 현우는 다시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젊은 의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떨렸어요. 마치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보는 듯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거든요. 할머니는 머리맡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어 작은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현우를 향해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죠. 의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현우는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연우라고 합니다. 편하실 대로 부르세요. 현우라. 참 좋은 이름이네. 민자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는 할머니가 혹시 자기 이름을 듣고 무언가 떠올렸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던 그 이름이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이상하리만치 낯설지 않게 들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애틋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우는 운명처럼 시작된 이 인연을 놓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만남이 자신의 오랜 수건을 풀어줄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를 향한 그의 시선은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애틋함과 절박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밖에서는 벌써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이 잠시 멈춘 듯 서로를 향한 시선과 감정만이 고요한 물결처럼 가슴속을 휘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자 할머니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아들을 잃고 30년을 헤맨 그녀의 운명은 바로 이 응급실 침대에서 크게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자 할머니가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사이 정연우는 이미 다른 환자들을 돌본 뒤에도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의 옥팔찌는 어릴 적 기억 속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더구나 민자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그가 기억하던 어머니의 본명은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죠. 아버지가 서류상으로 이혼 과정을 진행할 때 그는 너무 어렸고 제대로 된 상황을 알기 어려웠어요. 그렇다 해도 이 기이한 인연과 느낌은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가 초기 진료 카드에 적어둔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접수된 정보에는 김민자, 65세라는 나이와 주소, 응급 연락처 정도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병실로 옮긴 뒤에는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아 어느 정도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할머니 스스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낯설고 힘겨워 보였죠. 그날 오후 현우는 담당 전문의의 허락을 받아 병실을 찾았습니다. 1인실을 쓸 만한 재력이 있었으나
할머니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며 이인실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인근 병실에는 또래 어르신이 한 분 계셔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햇살이 창문으로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던 민자 할머니는 현우를 보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아, 누워 계셔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현우는 재빠르게 손짓으로 만류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새 얼굴에 약간의 화색이 돌기 시작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민자 할머니는 현우가 들어오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죠. 의사 선생님 다시 오셨네요. 현우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다는 충동이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그 어떤 확신도 없었죠.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할머니 곁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어지럼증이나 구토감은 줄어드셨습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덕분에 편하게 쉬고 있네. 현우는 메모장을 꺼내 간단한 문진을 시작했어요. 혈압 수치, 식사는 어떤지, 추가 증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던 중 곁에서 간호사가 들어와서 할머니의 팔에 묶여있던 혈압계를 풀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손목의 옥팔지가 다시금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때 현우는 마음속에 맺혀있던 물음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실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옥팔찌는 혹시 어떻게 구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자 할머니는 처음엔 어떤 이유에서 물어보는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이미 응급실에서 현우가 보였던 낯선 동요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말 못할 감정에 휩싸여 있었죠. 마치 눈앞에 이 청년이 먼 옛날 자신의 아들처럼 느껴져서 속으로는 여러 추측이 오갔습니다. 이 옥팔찌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결혼할 때 직접 손목에 채워주셨는데 그 후로는 한 번도 잃지 않고 지내왔지. 현우는 침을 삼키며 할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꽤 오래된 가보겠네요. 그렇지. 아마 100년도 넘었을걸.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거거든. 할머니는 팔찌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걸 내 아이에게 물려주겠다고 다짐했었어. 그 말에 현우의 가슴이 또다시 요동쳤어요. 자신의 어머니도 늘 비슷한 말을 했다는 기억이 떠올랐죠. 혹시나 싶어서 현우는 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가족을 떠나보낸 아픈 기억이 있으신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리운 사람이 있으신가 궁금해서요. 이 질문에 민자 할머니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그녀에게는 30년 전 남편과 아들에게서 강제적으로 떨어져야 했던 뼈아픈 사연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선뜻 타인에게 털어놓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젊은 의사에게 무슨 이유로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스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왠지 모르게 이 청년에게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혹시나 현우라는 이름 때문인지도 몰랐죠. 사실 그래. 아주 오래전에 남편과 아들을 잃었어. 아니,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해야 맞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고 창밖에 햇살이 잔잔히 비추는 병실 안은 한층 고요해졌습니다. 현우는 숨을 죽인 채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아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내 힘이 부족해서 그만 아이를 데려가지 못했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이젠 다 늦었겠지. 그 말에 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이분이 내 어머니일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이름, 나이, 옥팔찌, 그리고 이런 사연까지 모두 맞물린다면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드님 이름이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자 할머니는 답변을 머뭇거리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은 정현우였어. 이 말을 들은 현우는 손에 쥐고 있던 메모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할머니 역시 눈동자가 커지며 현우를 응시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결국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할머니 남편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그 사람 이름은 정종철. 순간 현우의 목구멍 깊숙이 무언가 치밀어 올라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어요. 어린 시절, 당시 부부싸움과 이혼 소송으로 시끄러웠던 집안일, 그리고 이윽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떠났던 일들.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교차됐습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할머니,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현우는 당장 제가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자신도 이 강렬한 현실을 즉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자 할머니는 이미 그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설마 이 청년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믿기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쉽게 입을 떼지 못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결국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설마 선생님의 이름도 현우라고 했잖아. 이게 정말 우연일까? 현우는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려다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현우의 모습을 보며 민자 할머니는 이미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인이 필요했죠.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는데 혹시나 실수하거나 오해라면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현우는 마음을 추스르고 할머니 손을 살포시 잡았어요. 할머님 이건 꼭 필요한 절차인데 저와 DNA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겠어요? 만약 결과가 일치한다면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눈물은 할머니의 주름진 뺨을 타고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마침내 두 사람은 그토록 긴 시간 갈라져 있었던 혈연의 끈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슴 벅찬 희망을 확인할 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체열은 간단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두 사람에게 영겁처럼 느껴졌어요. 병원 측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유전자 검사 기관에 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민자 할머니는 현우가 마련해준 간단한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도 손이 떨려 이름을 제대로 쓰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길 하고 수없이 되뇌었죠.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민자 할머니는 지나간 30년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떠난 후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생존 그 자체였죠. 아들을 뺏긴 절망감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아이를 찾아내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은 중개업소를 전전하며 부동산 시장을 눈여겨보고 재개발 정보를 모으고 틈틈이 대출을 일으켜 땅을 매입했죠. 잘못된 정보에 투자해 손해를 본 적도 있지만 되려 더 열심히 파고들어 결국 자신만의 안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번 돈과 재산은 본래 언젠가 아들을 찾아서 그 아이가 혹시 힘들어도 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이의 행방을 찾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으로 건너간 데다 법적으로도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주어진 상황. 변호사를 써서 대사관에 문의해보기도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정확한 소재 파악은 불가능했죠. 그렇게 세월만 흘러가다 보니 아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럴수록 민자 할머니는 점점 더 일에 몰두했어요.
아들 생각이 문득 들 때면 차라리 바쁘게 일하는 편이 낫다고 여겼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게 되었지만 정작 마음은 공허했고 아들을 향한 그리움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병원에 쓰러져 들어온 바로 그날, 어쩌면 운명이 결실을 맺으려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30년간 끊겼던 모자의 인연이 병실에서 재회한다니. 세상이 만들어내는 기적은 때로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었죠. 한편 현우도 처음 며칠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그분이 내 어머니일까?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오셨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이 많지는 않았지만 유독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건 그녀의 품에서 들었던 맥박 소리.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오면 피곤해도 늘 현우를 안아주던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이혼 과정이 본격화되면서 부모님 사이가 극도로 나빠져도 어머니는 현우를 끌어안고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가 너만은 꼭 지켜줄 거야. 그렇기에 미국으로 떠나야 했던 날, 현우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았죠. 그 모든 과정을 어머니가 일부러 택했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병원 옥상에 올라 하늘을 자주 바라봤어요. 아침이면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오늘은 결과가 조금이라도 빨리 오면 좋겠다 하고 밤이 되면 어머니와 시간을 더 보내면 좋겠다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겐 이 DNA 검사가 그냥 환자의 가족력을 확인하는 의학적 절차이겠지만 현우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중대사였어요. 결국 일주일이 흘렀고 검사 결과가 전달된 날 아침이 왔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읽어내려갔어요. 시약과 기계가 찍어낸 무수한 숫자들 사이에서 핵심은 단 하나였죠. 모자 관계가 확정된다라는 문구. 그걸 확인하는 순간 현우는 숨이 턱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들이마시며 간신히 진정했어요. 정말 어머니였어. 그가 정신을 추스르고 병실로 달려갔을 때 민자 할머니도 검사기관에서 통보 전화를 받았는지 이미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 상태였어요. 간호사가 건네준 서류를 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할머니는 종이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30년을 애타게 기다린 순간이 찾아오자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울음이 터져나와 숨조차 쉴 수 없을 지경이었죠. 현우는 재빨리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이 울컥 차오르는 말을 조용히 꺼냈어요. 어머니 맞아요. 저의 엄마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현우예요. 민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아들의 이마며 눈썹이며 코를 더듬듯 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현우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 내 현우 미안하다. 너무 오래 걸렸다. 아니에요, 엄마. 저야말로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러고 서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마치 지난 30년의 아픔과 그리움, 죄책감, 회한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주변에서 지켜보던 간호사와 환자들도 울컥해 눈물을 훔칠 정도였죠. 그렇게 모자는 30년 만에 진실을 확인했고 병원 복도는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DNA 검사가 나오자마자 현우는 당장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미국에서 대부분의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이후에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현우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현우는 친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또 자신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재회한 이 사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그는 어머니와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민자 할머니 역시 아들과 단둘이 눈을 맞추고 세월의 간극을 메워가고 싶었죠. 둘은 병원에 있는 작은 카페에 나란히 앉아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잃고 어떻게 부동산 사업을 키워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외로움과 절망감을 겪었는지, 그리고 한 번이라도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 전국의 지인을 동원해 찾았지만 실패했는지 털어놓았어요. 현우는 어머니 없이 미국에서 지내며 아버지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사실,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방에 틀어박혀 울었고, 자신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언젠가 어머니가 아프실 때 직접 돌보고 싶어서였다는 고백까지 모두 쏟아냈죠. 민자 할머니는 울고 또 울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나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현우 역시 늦게라도 진실을 알게 된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엄마가 홀로 견뎌야 했던 세월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였죠. 현우야. 아니, 이젠 그냥 우리 아들이라 부르면 되겠지? 민자 할머니는 현우의 손을 꼭 쥐고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전 늘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문제였죠.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우를 데려갔고,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미국으로 떠났으며, 이후 어머니를 철저히 배제했는지. 민자 할머니는 솔직히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컸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조차도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복수심보다는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도 될까? 예,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미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계세요. 자주 연락하진 않지만 제가 한국에 정착하겠다고 했을 때 크게 반대하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를 만날까 봐 두려웠던 건지도 모르죠. 민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듯 눈동자가 흔들렸죠. 하지만 곧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너의 아버지니까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 주렴. 우리 모두 그때는 어리석었고 상황이 복잡했으니까. 할머니가 전한 이 말은 현우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어머니는 30년간 억울함과 분노를 품었을 텐데도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죠. 그렇게나 힘든 시간을 겪고도 여전히 아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며 현우는 다시금 어머니를 존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 전화벨이 여러 차례 울린 뒤 아버지가 받았어요.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눈 뒤 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결심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엄마를 찾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낮게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래, 그러냐? 어떻게 된 거냐? 현우는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된 과정과 DNA 검사로 모자 관계를 확인했다는 사실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랐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우는 혹시 아버지가 심하게 화를 내거나 과거를 다시 뒤집어 꺼내며 불편해할까 두렵기도 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솔직히 전부 털어놓았죠. 잠시 후 아버지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차분했습니다. 너가 행복하다면 난 그것으로 됐다. 오래전부터 너희 엄마가 널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 나도 두려웠다. 혹시나 너가 날 원망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떠나버릴까봐.
아버지도 오랜 세월 후회와 죄책감을 꽁꽁 감춰두고 살아왔다는 걸 현우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이별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현우는 화해하자는 말을 구체적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언젠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편하게 대화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민자 할머니는 퇴원을 앞두고 현우와 함께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초가을의 바람이 선선하게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있었죠. 할머니는 아들 곁에서 이 소소한 풍경을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너 퇴근하면 우리 집에 들러서 같이 밥 먹을래? 엄마 손맛은 아직 좀 남았을지도 몰라. 민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제안했어요. 현우는 그 말에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죠. 너무 좋죠. 어머니, 지금까지 혼자 사셨다면서요? 이제 전 자주 갈 거예요. 병원 앞거리에는 출근 시간대라 바쁘게 지나는 차들과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자의 눈에는 서로만 보였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의 틈을 메우기엔 아직 대화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가슴속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손등 위에 살포시 자신의 손을 겹쳤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바란다고 하면 앞으로도 쭉 제 곁에 계셔 주실 수 있죠? 그 말에 민자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해지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지. 나도 이제부터는 너 곁에 있고 싶어. 너무 오래 기다렸잖니.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이어진 가족의 끈을 확인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차분히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가족애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과정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품고 살아가는 길이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운명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병원 문을 나서며 할머니는 문득 아버지는 나를 아주 미워하진 않는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버지도 어머니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린 꼭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이 말에 민자 할머니는 살포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그의 존재를 용서하기 시작한 듯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죠. 분노와 원망보다 소중한 것은 지금 맞잡은 이 아들의 손이라는 사실을 민자 할머니는 진작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자 할머니와 현우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채로 커다랗던 아파트는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서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그들을 기다려온 듯 아늑함을 드러냈죠. 거실 창문 너머로는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고 식탁에는 미리 장만해둔 반찬과 국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미리장 보면서 준비 좀 해봤는데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 옆에 서서 요리를 돕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막았죠. 너는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쉬어.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애늙은이가 됐어? 엄마가 해주는 밥 한 번만 편하게 받아 먹어봐. 현우는 그 말에 괜히 울컥해졌습니다.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는 어린 시절 이후 처음 들어보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라는 말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식사가 시작되자 의사로서 바쁘게 살아온 현우가 평소 어떤 식단으로 지냈는지, 미국에서의 유년 시절은 어땠는지, 어머니 없는 가정에서 어떤 반찬이 그리웠는지 등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갔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따뜻한 국물에는 묵은 시래기가 들어있었는데 그걸 맛본 현우는 왠지 모르게 친근한 향기를 느꼈어요. 아마도 어머니의 손맛이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과 이어진 것 같았죠.
그날 밤 현우는 할머니 집 게스트룸에 묵었어요. 아직은 서먹한 부분이 있지만 그저 집안에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너무 넓어 썰렁했던 아파트가 이제야 집다운 온기로 채워지는 듯 했죠. 서재에는 온갖 부동산 서류와 투자 자료가 쌓여 있었는데 할머니가 밤늦게까지 그걸 정리하곤 했습니다. 아들의 행방을 찾아다니느라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 있기에 돈을 더 불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매달려온 흔적이었죠. 서랍 속에는 온갖 부동산 등기권 리증, 계약서, 아파트 청약 서류가 가지런히 있었고 한 구석에는 아주 낡은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앨범에는 어릴 때의 현우 사진,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 친정 식구들과 함께 했을 때의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죠. 현우는 그것을 펼쳐보며 자신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어 신기했습니다. 엄마 이때 내가 몇 살이었어요? 아마 5살쯤이었을 거야.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몰라. 어디 놀러 갈 때마다 뛰어다니면서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지. 사진 속에선 활짝 웃고 있는 어린 현우를 엄마가 안고 있었고 아빠도 옆에서 곁눈질로 보며 웃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여서 현우는 도저히 이 가족이 이혼으로 갈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옆에서 사진을 보던 민자 할머니도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이젠 너를 다시 찾았으니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메워야겠다.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힘껏 도울 거예요. 아버지도 언젠가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어머니 혼자서 30년을 버틴 만큼 앞으로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민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늦도록 앨범을 넘겨보며 지난 세월 속 사진과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어요. 때로는 아련하게 미소 짓고 때로는 눈물을 삼키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서서히 쌓여있던 회한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자 할머니는 거의 매일 현우와 함께 식사를 하고 틈나는 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우가 당직인 날은 병원 구내식당에서라도 잠깐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나가 신선한 채소나 고기를 사왔죠. 그럴 때마다 현우는 소소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가족다운 시간을 다시 되찾아가던 중 민자 할머니가 평소에 하고 싶어 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우야, 나 사실 남편이랑 헤어지고 나서 힘들었던 사람들이나 가정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 이혼이든 별거든 어떤 이유로든 가족이 갈라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꼭 있거든.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기부하거나 재단을 설립해 가정해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그 선한 뜻에 크게 공감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도울게요. 민자 할머니는 아들을 대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 30년 전 잃었던 시간을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다는 의지가 더욱 단단해졌죠. 30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었지만 모자는 서로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가까워졌죠.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며 이제껏 알지 못했던 가족사와 부동산 투자에 얽힌 일화들을 들었고 어머니는 아들이 미국 유학 시절에 겪은 외로움과 의사로 성장하기까지의 고단한 과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 테이블 위에 차와 간단한 간식을 놓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오래도록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재단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으로 넘어갔죠. 현우야, 얼마 전에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재단 설립 방법을 문의해 두었어.
그런데 내가 법이나 제도 같은 건 잘 모르다 보니 괜히 복잡하게 느껴지더라. 그 말에 현우는 눈을 반짝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미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사회복지제도와 관련 법규를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의료봉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 가정 불화나 이혼 때문에 부모 중 한쪽과 헤어져 지내는 아이들을 여러 번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조금 찾아봤어요. 재단이라는 형태로 하면 공익법인으로 등록해야 세제 혜택도 받고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대요. 단순 기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 맞아. 나도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어. 엄마, 저도 의료인으로서 도움을 주고 싶어요. 재단 산하에 진료실을 마련하면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나 상담 진료 정도는 무료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최고지. 가족 내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의학적, 심리적 지원을 같이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열띤 논의를 하며 밤이 깊어졌고 결국 둘은 새벽에야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후 민자 할머니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다시 불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미 광범위한 부동산 자산을 정리해 일부를 재단 운영 자금으로 돌릴 계획이었죠. 예전 같으면 당장 돈이 아까워 망설여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그녀에게 이 결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되찾았으니 이제 내 전 재산을 세상과 나누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었죠. 민자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가족 상봉 지원센터를 곁들인 재단을 만들자고 결정했어요. 가정 법률 상담부터 심리치료까지 이혼이나 갈등으로 떨어져 지낸 가족들이 재회를 원하면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이 핵심이었죠. 우리 재단 이름은 희망가가 어때? 각자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 희망이 있는 집이 되면 좋겠어. 현우도 동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희망가 재단은 정식으로 법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우는 병원에 작은 상담실을 마련해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소년과 부모들을 만났어요. 민자 할머니 또한 옛 상처를 떠올리며 이혼 후 죄책감에 빠진 부모와 매일 눈물 흘리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저도 아들을 잃고 30년 동안 헤맸어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붙잡을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을 다잡은 가족들이 곳곳에서 화해나 재결합을 시작했죠. 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민자 할머니는 현우의 가정을 자주 찾았습니다. 현우는 이미 결혼해 2아이를 두고 있었는데 특히 5살 둘째는 할머니, 언제 또 놀러 오세요? 하며 해맑게 매달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민자 할머니는 어린 시절 현우를 떠올렸고 뭉클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치찌개에 계란말이를 곁들인 소박한 식탁에서 모두가 오랜만에 정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며칠 뒤 이들은 작은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웃어주세요. 엄마, 울지 마세요. 사진 찍으면서 울면 어떡해요?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바랬는데. 일주일 후 인화된 사진 속에는 즐겁게 웃는 현우 가족과 그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자 할머니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재단 희망가가 운영되면서 분쟁 전문 변호사와 심리치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돈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이웃과 가족을 돕고 싶어하는 뜻 있는 이들이었어요. 덕분에 재단 활동은 날로 풍성해졌고 더 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되찾았습니다. 어떤 부부는 오랜 갈등을 정리하며 아이에게 진짜 가족을 찾아주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해 겨울 재단에서 주최한 연말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 재결합을 성사한 사례자들이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작은 공연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였죠. 민자 할머니와 현우는 무대 위에 올라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행사까지 열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토로하고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며 저와 아들 현우도 매일 용기를 얻고 있어요. 앞으로도 희망가는 이산가족과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홀 안에는 가족이 함께 온 사람들, 혹은 여전히 갈등을 조정 중인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를 쳤죠. 현우는 어머니 옆에서 울컥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완성된 행복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모자는 케이터링 뷔페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받아 인사말을 건네러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민자 할머니는 무대 아래 구석에 서서 먼발치로 자신을 지켜보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옷차림과 낯설지 않은 눈빛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저기 현우야, 혹시 현우가 그 시선을 따라가자 거기에는 바로 미국에서 날아온 그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연말에 재단 행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심 오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 올 줄은 몰랐어요. 민자 할머니는 살짝 긴장하면서도 이상하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머뭇거리다 다가와 낮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민자 씨. 민자 할머니의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겪어왔고 또 현우와 재회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상당 부분 치유해 왔으니까요.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나요?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솔직히 우리 이야기는 한번 제대로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현우 아버지는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현우는 괜스레 긴장했지만 분위기는 의외로 잔잔했죠. 30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상태였고 세 사람은 이제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작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비록 한 번의 대화로 모든 앙금이 사라질 수는 없지만 이젠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음을 느꼈죠. 뒤늦었지만 미안한 마음이 많아. 현우 아버지도 토로했고 민자 할머니도 잠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지난 상처는 서서히 봉합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갈라졌던 가족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연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들은 모두 가슴 벅찬 감정을 나누었죠. 그리고 연말이 지나 새해 첫날, 민자 할머니는 희망가 재단의 사무실에 들러 정리하지 못한 서류를 챙기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차갑지만 선명하게 도시를 비추고 있었죠. 할머니는 맑은 하늘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하네. 오랜 세월 외로움을 견디며 쌓은 재산은 자신과 같은 이들의 아픔을 돕는 데 쓰이고 잃어버린 아들은 다시 품으로 돌아와 뜨거운 모자의 사랑을 되찾았으며 손주들까지 번쩍 안아줄 수 있는 건강도 회복 중이니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민자 할머니는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꺼내어 쓰다듬었어요. 현우와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환히 웃고 있는 자신이 한 프레임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밝은 미소가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줬죠. 그녀는 액자를 가슴에 살짝 끌어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아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게 진짜 완성된 행복이지. 방 안으로 부드러운 오후빛이 스며들고 할머니는 그 빛 아래 앉아 있어요. 지난 시간의 고통과 상실, 죄책감은 기나긴 겨울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봄날이 찾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 봄은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니라
소중한 가족과 함께 맞이하는 계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